여러분 안녕하세요. 웹 디자인 수업 오늘은 제6강 정보 설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학습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오늘의 수업 내용인 정보 설계의 종류, 정보 구조와 내비게이션, 그리고 레이블링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이 끝난 후 학습 정리와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실습을 진행을 해보는 순서로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개요입니다. 학습 목표와 주요 내용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정보 구조에 대해 이해하고 컨텐츠 성격에 맞는 구조 설계의 장단점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정보 설계 방법을 이해하고 사이트 구조와 레이블링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다. 주요 내용입니다. 오늘은 정보 설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각 정보 설계에 대해서 설계를 하시게 되는 그런 실습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 정보 설계의 정의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요. 두 번째, 정보 구조와 내비게이션 시스템, 그리고 레이블링 시스템까지 정보 설계의 종류인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보 설계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설계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만나게 됩니다. 이 많은 정보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으실 수 있는가요? 뭐 그런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도 방문을 하신 적이 있으시겠죠. 하지만 대부분 처음 방문하는 사이트라면 잠깐 이렇게 헤매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설계가 사용자 위주로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자, 예전에 이런 용어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정보의 바다에 빠지다, 뭐 정보의 바다를 항해하다, 서핑하다, 이런 말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것은 이 바다에서 항해를 하는 것과 많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은유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일이기 때문에 쉽게 항해를 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설계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보 설계가 잘 된 웹사이트는 방문하는 고객, 제작자, 운영자 모두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사용자는 신속하게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 제작자들은 어떤가요? 제작자들에게는 이를 통해서 개발하는 동안 드러날 수 있는 계획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보 설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정보 구조, 내비게이션 시스템, 레이블링 시스템. 오늘 배우실 내용이에요. 예, 각각 정보 설계의 종류의 그 장단점과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예정입니다. 자, 일단 정보 구조입니다. 전체적인 구조와 세부적인 정보 설계를 포괄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사이트의 정보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며 다른 정보 설계 요소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이트의 전체 구조를 설계하는 것을 이 정보 구조를 설계하는 것과 좀 연결해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내비게이션 시스템입니다. 웹사이트 내에서의 사용자 이동에 관한 설계이다. 자, 이동을 하는데 그 사용되는 모든 것들을 내비게이션이라고 하고요. 그것을 설계하는 것이 바로 내비게이션 시스템 설계입니다. 구조 설계가 정해지면
각 내비게이션 설계가 정의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정보구조 설계에 따라서 내비게이션 설계가 정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세 번째, 레이블링 시스템입니다. 내용 구성 요소들에 대한 명칭을 어떻게 붙이는가에 대한 설계입니다. 정보를 분류하여 설계할 때 분류된 항목을 지칭하는 명칭, 즉 포함되는 내용들을 열거하지 않아도 그 내용을 예상할 수 있는 명칭이 필요한데 이를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정보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의 성격에 따라 조직화된 정보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크게 이제 사이트 구조를 4가지로 나누어서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계열 구조, 두 번째 계층 구조, 세 번째 그리드 구조, 네 번째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자, 이 중에서 사이트 전체 구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조는 계층 구조입니다. 자, 각 메뉴에 뎁스가 있는 구조를 계층 구조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모바일 디자인에서 좀 많이 보여질 수 있는 구조가 계열 구조입니다. 계열 구조입니다. 한 스텝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게 하는 그런 구조를 계열 구조라고 하는데요. 모바일에서 이런 구조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사이트 구조를 한번 그림으로 확인을 해 보시죠. 첫 번째, 계열 구조입니다. 자,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한 스텝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그런 구조를 계열 구조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화면의 모든 작업을 완료하고 그 다음 작업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형태의 그 이미지가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넥스트 페이지, 그 다음에 프리비어스 페이지 이렇게 그 전으로 가고 그 다음으로 가는 그런 내비게이션이 존재를 하는 그런 구조를 계열 구조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계층 구조입니다. 계층 구조는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사이트의 전체 구조를 대부분 계층 구조로 만들게 됩니다. 뎁스가 있는 구조죠. 첫 번째 홈페이지에서 두 번째 원뎁스 메뉴, 그 다음에 투뎁스 메뉴 이렇게 층층이로 되어 있는 구조를 계층 구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그리드 구조입니다. 자, 그리드라고 하는 것은 격자 무늬로 되어 있는 것을 그리드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구조 자체가 격자 무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이 제공이 되는 구조를 그리드 구조라고 합니다. 계열 구조가 여러 개 쌓여 있으면 그리드 구조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네트워크 구조는 어떤 규칙이 없이 얽히설키 설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형태를 어디서 많이 보게 되나요? 그 SNS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같은 데를 이제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비게이션이 가능합니다. 내 글에 댓글을 쓴 사람들의 그 아이디를 쫓아서 이동을 하시게 되다 보면은 내가 여기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여길 왔는지 길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처럼 항해를 하기에는 자유스럽지만 나의 현재 위치를 알 수 없고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알 수 없는 그런 기준이 없이 얽히설키 설켜 있는 구조를 네트워크 구조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너비와 깊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비와 깊이는 어디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계층 구조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그 메뉴의 깊이를 뎁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메뉴의 깊이와 넓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용자들은 어떤 그 메뉴 구조를 좋아할까요? 넓고 얕은 계층 구조를 선호합니다.
자, 넓다는 말은 뭘까요? 계층의 폭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그 메인 메뉴가 뭐 딱 2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한 7, 8개 정도 여러 가지 메뉴들이 노출이 돼서 제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2개보다는 8개가 너비가 넓은 거죠. 자, 계층의 폭이 넓으면 한 가지 주제에 대해 다양한 정보 전달이 가능합니다. 우선 그렇게 2개만 제공되는 것보다 뭐 8개, 7개, 7개, 8개 이렇게 제공이 되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깊이입니다. 깊이는 계층 내의 깊이를 말합니다. 자, 깊이가 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길 잃는 현상을 야기하는 주 원인입니다. 예, 뭐 1뎁스, 2뎁스, 3뎁스, 4뎁스까지 계속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내가 여기 어떻게 왔지? 여기가 어디지? 그런 현재의 위치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죠. 다음으로 계열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열 구조는 일련의 정보를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신문, 잡지 등 대부분의 기존 미디어가 가진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책을 생각해 보시면 책은 1페이지부터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각각 첫 번째 페이지를 모두 읽은 후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죠. 자, 이런 계열 구조의 장점으로는 정보가 단계적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웹에서 흔히 발생하는 길 잃어버리는 현상이 적고 사용자가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를 다 완료한 후에 그 다음 단계로 가기 때문에 내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사용자가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길 잃어버리는 현상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 한 화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 내용을 다 완료한 후에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이 제공되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볼 수 있고 그러한 중요한 정보의 작업을 하는 그런 컨텐츠에서는 계열 구조를 선호하게 됩니다. 자, 단점으로는 사이트를 방문한 유저는 개발자가 정해준 순서대로 항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칫 지루하게 생각할 수 있으며 상호작용성도 충분히 살릴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내비게이션이 상당히 단순합니다. 예,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하는 내비게이션만 제공되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상호작용성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발자가 정해준 루트대로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자, 계열 구조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절차가 있는 그런 컨텐츠에서는 많이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회원가입 절차 또는 결제라던가 아니면 상품의 사용법 같은 그런 내용들은 이런 계열 구조가 적합합니다. 자, 앞의 사례는요, 회원가입 과정 중 회원 정보를 입력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기 위해서 확인을 누르거나 이전 페이지나 처음 페이지로 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이 존재합니다. 자, 현재 위치를 표현해주고 있죠. 자, 계열 구조의 변형. 계열 구조는 상호작용성이 아주 적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런 방법으로 어느 정도 상호작용성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요런 이런 변형은요, 교육 사이트 같은 경우에 이런 변형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 학습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모르는 용어가 있거나 좀 더 알아봐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잠깐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런 내용을 확인하고 다시 그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그런 변형을 많이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계층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층 구조는 정보의 상하 구조, 각 하위 페이지는 특정 주제 아래 계층을 가지고 있으며 각 페이지는 논리적인 연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계층적 연결로 인해 효율적인 정보 탐색이 용이하며 전체 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의 전체적인 구조의 가장 효과적인 구조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웹사이트 전체 구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조가 계층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위에 그런 뎁스 구조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앞에 보이시는 이런 형태로 계층 구조가 존재를 합니다. 메인 페이지, 그 다음에 서브 메뉴 중 원뎁스, 그 다음에 하위에 투뎁스, 3뎁스가 있으려면 이 밑에 하위 메뉴들이 또 나오게 되겠죠. 계층 구조의 사례입니다. 자, 원뎁스, 투뎁스, 3뎁스 메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계층 구조의 사이트입니다.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자, 상단에 있는 이 글로벌 내비게이션에 마우스를 롤오버 하시게 되면은 하위 메뉴가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하위 메뉴에 그 밑에 점 찍어 놓은 것이 그 첫 번째 하위 메뉴에 또 하위 메뉴, 그러니까 두 번째 하위 메뉴가 되겠죠. 자, 그런 방식으로 하위 메뉴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글로벌 내비게이션은 모든 페이지에서 공통적으로 다 보여지는 그런 메뉴입니다. 각 상위와 하위 메뉴로 이동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이 모든 페이지에서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리드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평과 수직 형태로 링크되어 있는 구조를 말합니다. 이때 수평 구조에는 동일한 속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두 가지 계열 구조의 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계열 구조가 어떻게 생겼죠? 이 위에 있는 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계열 구조죠. 이거를 두 개 이상 계열 구조를 두 개 이상 합쳐주게 되면은 오른쪽으로 좌우로 이동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이 제공이 되기도 하지만 상하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내비게이션이 제공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두 가지 계열 구조의 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점으로는 유저가 수직 수평 구조의 틀을 이해하면 효율적으로 항해나 정보의 검색이 가능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사용 경험이 적은 유저에게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언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그리드 구조는요,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특정 컨텐츠에서 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가 많은 그런 사이트, 교육 사이트 등에 정형화된 많은 정보가 요구되는 사이트에 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웹페이지를 순서나 특정 구조 없이 수많은 페이지로 나열해 놓은 구조를 말합니다. 자, 앞에 보이시는 이미지를 보셔도 어떤 규칙이나 순서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얼키설키 섞여 있죠. 자, 이 네트워크 구조의 장점으로는 개발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사용자 스스로 웹을 탐색하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기에 상호작용성이 뛰어납니다. 단점으로는요, 사용자가 전반적인 구조를 이해하기 힘들고 길 잃어버리는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단점이 굳이 단점으로 작용하지 않은 사이트에서는 이런 그 뛰어난 상호작용성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그런 구조죠. 예를 들어서 엔터테인먼트 사이트라던가 체험 사이트, SNS 등에서 이런 구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내가 뭐 여기가 어디지? 이런 것을 일일이 확인해야 할 필요 없이
그냥 뭐 시간을 때운다던가 각각의 컨텐츠만 계속적으로 서핑을 하기 위해 그런 컨텐츠들을 제공하는 그런 사이트에서는 네트워크 구조가 알맞습니다. 자, 다음으로 컨텐츠 분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정보 구조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이 사이트에 있는 모든 컨텐츠들을 컨텐츠 리스트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가 분류를 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분류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분류해야 잘 분류했다는 소리를 들을까? 예, 처음에는 막막하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그런 좋은 사이트, 경쟁사 사이트의 메뉴 분류법을 벤치마킹하는 방법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동일한 정보에 대해 경쟁 사이트가 분류한 방식을 벤치마킹 해보자. 경쟁사가 그렇게 분류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러한 분류 방식의 장단점을 분석해 본다면 내가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지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카드 소팅 방법으로 소팅을 해보는 방법인데요. 유저로 하여금 직접 카드에 적힌 컨텐츠를 분류하게 해서 유저에게 의미 있는 정보 분류 패턴을 찾는다. 컨텐츠를 분류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용자를 이제 데려와서 이런 직접 카드 분류를 할 수 없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조작업을 하면서 모든 조원들이 같이 카드 소팅을 해보면서 서로 그 결론에 대해서 토론해보고 좋은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비게이션이란 무슨 뜻일까요? 내비게이션이란 항해를 뜻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분석 시간에 용어 정의에 대해서 했던 내용인데요. 웹사이트에서의 사용자들의 이동과 관련된 개념을 내비게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웬 항해일까요? 예, 우리 웹 초창기에 정보의 바다에 뭐 항해를 한다, 정보의 바다를 헤맨다, 웹서핑을 한다, 이런 식으로 바다를 은유해서 많이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정말 이제 웹사이트에 있는 그런 정보들이 그 바다에서 항해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과 비슷하기 때문에 비유를 한 거겠죠. 사이버 공간상에서 사용자의 이동 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사이트에서의 이동 경로나 방법 또는 그것을 돕는 구조와 인터페이스, 디자인 등을 포괄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이동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모든 개념을 내비게이션 디자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사용자의 정보 탐색 방법에 관한 것으로 사이트 내에서의 사용자의 이동에 대한 설계이므로 사이트의 사용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 자, 이 설계가 잘못되면 사용자는 그 페이지에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데 불편하거나 아니면 실수를 하게 되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사용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겠죠. 다음으로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종류에 대해서는 앞에 그 분석 시간에 그 용어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내비게이션의 종류도 잠깐 언급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내비게이션 시스템입니다. 글로벌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사이트 전체의 컨텐츠 구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하단에 있는 사례를 한번 보시면은요.
전체 메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죠. 이 메뉴가 바로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컨텐츠입니다. 이 글로벌 내비게이션은 모든 페이지에서 동일한 위치에 내가 항상 사용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을 글로벌 내비게이션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 사이트에서 사용자가 보다 빠르게 정보로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위 구조와 하위 구조를 파악하기 쉽고 어느 페이지에서든 모든 메뉴로의 이동이 자유로운 그런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글로벌 내비게이션이라고 하죠. 자, 사례를 한번 다시 보세요. 상위 구조 그리고 하위 구조, 이런 구조 파악이 쉽고요. 그리고 모든 페이지에서 다 이 글로벌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각각의 메뉴의 하위 구조에서도 이동이 자유롭다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종류 두 번째, 로컬 내비게이션 시스템입니다. 글로벌 내비게이션을 보충하는 내비게이션이고요. 특정 서브 페이지에서만 사용되는 내비게이션을 말합니다. 자, 그 아래의 사례를 보시면은요, 커뮤니티를 클릭한 그런 서브 페이지로 들어와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게 이제 글로벌 내비게이션이라면 이제 커뮤니티로 들어와서 현재 왼쪽에 이 커뮤니티에 해당하는 이 하위 메뉴들은 이 서브 페이지에서만 사용이 되는 내비게이션입니다. 다른 페이지에서는 이 메뉴를 사용할 수가 없죠. 자, 열린 마당 메뉴로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는 로컬 내비게이션의 사례입니다. 자, 내비게이션의 종류 세 번째, 보조 내비게이션입니다. 글로벌 내비게이션과 로컬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지 않고 유저를 움직이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조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컨텐츠 페이지 내에서 제공되는 링크라던가 내비게이션 요소임을 마우스 롤오버시 밑줄이 보이도록 시각적 구분을 해주고 있는 그런 요소들을 보조 내비게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링크는 다른 내비게이션 요소와는 다르게 메뉴와는 별도로 컨텐츠 페이지 내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우측의 사례를 보시면은요, 내비게이션들과는 별도로 컨텐츠 페이지 내에서 마우스를 롤오버 하게 되면은 밑줄이 가거나 색깔이 변하게 되는 이런 텍스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텍스트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사용자들의 행동을 유도하게 되죠. 클릭을 유도하는 그런 시각적 요소입니다. 자, 마지막 학습 내용입니다. 레이블링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블링 시스템이란 무엇일까요? 내용 구조 요소들에 대한 명칭을 어떻게 붙이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보를 분류하여 설계할 때 분류된 항목을 지칭하는 명칭, 즉 포함되는 내용들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그 내용을 예상할 수 있는 명칭이 필요한데요. 이를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내용을 모두 다 포함시키는 의미의 이름을 지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레이블링 시스템을 설계를 할 때 중요한 점은 바로 직관성입니다. 직관적이지 못한 정보 전달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요. 자, 아래에 이미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자, 이게 화장실 앞에 붙어 있는 그런 표시입니다. 이게 뭘까요? 자, 저도 그 화장실 앞에서 한참 고민하다가 아무데나 들어갔어요. 그런데 결론은 다시 나와서 반대편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 레이블의 어떤 규칙을 발견하지 못했던 거죠. 직관적이지 못한 정보 전달로 인해서 사용자가 잘못 사용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된 그런 사례입니다. 자, 그러면 답을 알려드릴게요. 이 표시의 어떤 규칙은요, 영문 알파벳인데요. 맨의 M자와
웜원의 W를 이렇게 도식화시킨 그런 표시입니다. 저는 두 번째 이 그 화장실로 들어갔어야 했는데 제가 첫 번째 화장실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화장실의 내부를 확인해보고 여기가 아니구나 생각을 하고 다시 나와서 옆에 화장실로 들어간 거죠. 자, 이 사례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비주얼만 그럴듯하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디자인적으로 뭔가 심플하고 디자인 컨셉적으로 좋아 보인다라고 해도 그것은 사용자에게 잘못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면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직관적인 레이블링, 직관적인 그런 정보 전달을 위해서 디자인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레이블링의 직관성에 관련된 사례 하나만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이미지를 보시면은요, 다음이라고 하는 포털 사이트의 예전 버전이에요. 굉장히 오래전 그런 사이트인데 그 사이트의 컨텐츠에 대한 레이블링을 한번 살펴볼게요. 즐거운 삶, 유익한 정보, 생활의 지혜, 풍요로운 공동체. 굉장히 은유법을 많이 사용한 그런 레이블링입니다. 직관적이지 못한 그런 레이블이죠. 근데 직관적이지 못하더라도 사용자가 어느 정도 이거는 이런 거겠구나 라고 예측할 수 있다면 그래도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즐거운 삶, 유익한 정보, 생활의 지혜 이걸 보고 어떤 컨텐츠구나 라고 정확하게 감이 오시나요? 레이블을 보고 그 내용을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형태도 아니고 직관적이지도 않은 정보 전달 형태입니다. 자, 다음으로 레이블링 시스템의 유형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시스템 속의 레이블, 메뉴를 얘기하는 거죠. 글로벌 내비게이션이나 로컬 내비게이션 시스템 속에 존재하는 레이블링은 다른 형태의 레이블링 시스템보다는 일관된 적용을 필요로 한다. 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굉장히 한정된 공간에 나열이 되어 있죠.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일관성을 부여해야지만 사용자에게 있어서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링크 레이블, 아이콘 레이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링크 레이블은 단위 정보의 본문 또는 텍스트 내에서 텍스트로 된 링크로 사용되는 레이블이다. 컨텐츠 페이지 내에 나타나므로 다른 텍스트들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시각적인 구분이 필요하다. 아무래도 여기 링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사용자에게 알려주고 행동을 유도시켜야 되기 때문에 뭔가 다른 텍스트와는 다르게 시각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아이콘 레이블입니다. 사이트에 일관적이고 차별화된 그래픽 아이덴티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친숙하고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텍스트보다 강조되어 보이며 페이지 내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콘과 같이 사용하게 되면은요, 텍스트만 사용된 레이블보다는 눈에 잘 띄게 되겠죠. 그러면서 전체적인 디자인과 잘 어우러지는 디자인 컨셉을 적용해서 그래픽 아이덴티티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은요, 정보 설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 종류로는 3가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정보 구조와 내비게이션 시스템, 그리고 레이블링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정보 구조에 대한 내용은 컨텐츠의 성격에 따라 조직화된 정보를 보여주는 방법을 정보 구조라고 합니다. 그 중에 사이트 구조가 있는데요. 사이트 구조로는 4가지를 주로 사용하고 그 중에 계층 구조를 전체 사이트 구조에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 내비게이션 시스템입니다. 내비게이션이란 웹사이트 내에서의 사용자 이동에 관한 설계를 얘기합니다.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유형으로는 글로벌 내비게이션, 로컬 내비게이션, 또 사이트 맵, 보조 내비게이션과 링크, 이런 것들이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로 레이블링 시스템이란 내용 구성 요소들에 대한 명칭을 어떻게 붙이는가에 대한 설계를 레이블링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보를 분류하여 설계할 때 분류된 항목을 지칭하는 명칭, 즉 포함되는 내용들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그 내용을 예상할 수 있는 명칭이 필요한데 이것을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퀴즈를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정보 설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학습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에 세 가지 구조를 보고 좋은 구조인지 좋지 않은 구조인지를 말해 보시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메뉴가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뉴는 5개가 있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는데, 자, 일단은 사용자가 좋아하는 사이트의 구조는 넓고 얕은 구조를 좋아한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첫 번째는 어때요? 좁죠? 좁으면서 깊습니다. 아주 깊어요. 예. 첫 번째는 아니죠. 자, 그러면 두 번째와 세 번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넓은 구조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얕은 구조인가 아닌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크게 둘 다 무난한 편이긴 한데 두 번째 구조를 보실 때 하나의 메뉴만 유독 깊은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일관성 있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세 번째 구조가 가장 평이하면서 좋은 구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7주차에는 웹 디자인 레이아웃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